최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6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150일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결과 발표를 진행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사임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호주 대사에 전격 임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 금지 상태였는데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며칠 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다시 귀국했고 결국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이 과정을 범인 도피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중대한 범행입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앞서 기소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모두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범 이후 수많은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력을 모아온 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과 범인 도피 의혹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제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공소유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발표는 이명현 최상병 특별검사가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법여권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아비규환의 밤, 의원총회 장소를 몇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추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법무부 장관 설명에 당사자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공작 수사라며 떳떳하게 돌아오겠다고 외쳤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해 규탄대회를 진행한 사이 체포동의안은 법여권 주도로 넉넉하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에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을 전후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은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라면서 내란 청산으로 헌법소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확신하며 거대 여당의 폭주는 나비 효과가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 반전 계기로 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전국 냉각에 고리로 작용했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 역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12.3은 정치권의 또 한 번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검찰은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 결과는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나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수사 공판팀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의 패스트트랙 사건은 과거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였던 만큼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었고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도 SNS에 여기에서 멈춘다면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한 악법들을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입장을 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감정적인 선고를 한 것으로 여겨져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는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검찰은 정반대 태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생 증원이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 논리적인 검토 없이 강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연간 500명 증원을 계획했지만 대통령이 거듭 반려해 2,000명 일괄 증원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안을 처음 보고한 건 재작년 6월입니다. 연간 400명 증원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0명 많게 5년간 500명씩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이란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뚜렷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넉 달 뒤 복지부는 연간 1,000명에서 시작해 2028년 2,000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더 늘리라고 반려했습니다. 복지부는 그제야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시작했고 국책기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까지 10,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은 이를 단순히 5년으로 나눠 연간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35년이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따로 뽑으라고 요구해 결과적으로는 15,000명이 부족하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복지부가 증원 규모 결정을 근거로 활용한 부족의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우려해 마지막까지 단계적 증원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할 거면 한 번에 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결론을 정해두고 증원을 밀어붙인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를 배제한 것도 문제라며 앞으로 계획을 짤 땐 유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9입니다. 가계부채도 10월 15일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라서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도 환율과 부동산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인하 기조가 아예 끝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금리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발표한 경제 전망 이걸 보면요. 올해 성장률 이거를 1%로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는 1.8% 그러니까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3분기에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전반적인 원인은 이제 소비 쿠폰 효과였거든요. 예. 그래서 추경 우리 30조를 포함해서 이제 소비 쿠폰까지 포함했을 때 한국은행이 좀 그 추경의 효과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소비를 3분기에 많이 늘렸고 그럼 연간으로 보면 많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 그래서 1.0%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내수가 어떻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은 내년 경제 성장률도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전망을 보였습니다. 1.8%로 내년을 전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1.8%라는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면 어렵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몇 년간 평균적인 경제 상황일 때 그 정도니까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로 가는 거니까 경제가 괜찮겠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올해 1%로 올렸지만 1%가 역대 한 5번째,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낮다 보니까 올라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숫자로는 1.8이지만 실제로는 평균적인 경제 상황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내년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 기저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에 도움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을 했습니다. 연 2.5%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동결은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우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결정을 하고 이제 보도 자료를 내는데 보도 자료의 내용조차도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그리고 이제 환율도 최근에 우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제 미국과의 금리 역전 격차가 커지고 그럼 환율이 오를 가능성. 그런 이제 배경으로 한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서 외화가 그러니까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는 컸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외환 시장이 불안해진 배경, 본부장님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지금 이제 12월 FOMC가 한 번 남아 있는데 거기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최근에 상당히 높아졌긴 했지만 그 전까지 보면 상당히 좀 매파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파월 의장이 학자적인 양심, 명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네요. 내년 4월까지는 상당히 매파적이다. 이제 금리를 안 내린다.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은행이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조금씩 올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스탑이 됐었는데 이제 안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가 지금 사실은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원화와 엔화가 거의 10대 1이 평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환율이 사실은 달러당 1,500원 넘어도 그게 비정상적인 수준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옆 나라와 엔화와 우리나라가 동조화의 어떤 그동안의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까지도 좀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국은행 쪽에서는 고환율의 주된 원인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이거를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의 얘기는 예. 뭐냐면 정확히 한국은행의 금통이겠죠. 네. 얘기는 뭐냐면 집 살라고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 때문이다. 이번에는 외국에 특히 이제 뭐 미장이겠죠. 네. 그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면 이제 환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게 한국은행에서 할 소린가? 저는 예.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 정도로 용어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거고 지금 사실 내수 경기도 안 좋고요. 뭐 우리 주식시장도 잘 올라가다가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가계부채가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렸던 분들, 뭐 갭 투자를 그런 분들은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듭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집 살려고 돈을 빌리는 건 그럼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금리는 높고 그래서 그런 한국은행의 코멘트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좋게 보겠는가. 예.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긁어부스럼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외환시장, 우리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가 약간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동조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전혀 우리 기재부에서 이제 뉴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이제 외환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얼핏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외환 시장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사실 지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의 36.8%를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정도만 해도 20%밖에 안 됐거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수익률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생각은 없고 그걸 막아서도 안 되고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건 이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막는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재부 장관이. 지금 달러화는 너무 비싸다. 예.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제 달러가 싸질 텐데 지금 비싼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서 언젠가 들어올 때는 지금 환율보다 훨씬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속내는 바깥으로 좀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국민연금이랑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왜곡해서 해석을 하니까 달러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시장에서 언론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제 한은도 환율이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에서 좀 도와줬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자면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환율, 부동산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시선이 강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4.0이고요. 저희가 2.5니까 1.5%포인트인데 원래 최대 벌어졌을 때는 역전폭이 2%포인트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12월 FMC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제 그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한 3.5. 그러니까 지금 4니까 12월에 3.75 내리고 한 번 정도 내리고요. 그리고 내년 말이 돼야 한 3% 정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동결을 해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솔직히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가계부채 부동산, 그다음에 뭐 환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속내는 연준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
지금 2.5 수준까지 근처에 네. 올 때까지는 안 내린다는 거죠. 예, 그 말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예. 예, 끝났고 시장 금리는 올라갈 거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요. 그게 언제까지냐? 내년에도 연준 금리가 만약에 우리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외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뭐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는 유효하다. 네네. 금리 인하 폭과 금리 인하 시기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뒤에 이제 전혀 해서는 안 될 용어를 썼거든요. 방향 전환. 아, 네네네. 금리 인하하다가 방향 전환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 인하가 스탑이 되고 그 방향 전환,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이 되는 방향 전환까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과거 한 두세 번이 모두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금리는 안 올릴 겁니다. 네. 예. 내년은 지나야 이제 인상 기조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 금리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동결 기간에. 예.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부채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뭐 갭 투자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야 상당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죠. 예.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채 금리가 여기에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데이터처, 예전에 통계청이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니까 3분기에 가계 월평균 소득은 늘었더라고요. 실질 소득도 늘었는데 반대로 소비 지출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소득은 늘었는데 소비가 줄었다는 거는 예. 소비를 안 하고 세이빙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저축이라는 게 꼭 뭐 금융권에 들어간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아, 예. 그리고 이제 소득이 늘었던 거를 보면 실질 소득을 보면은요. 실질 소득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5%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준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소비 쿠폰입니다. 아, 예.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소비 쿠폰이 한 40% 가까이 늘었어요. 아. 그게 전체 우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공적 이전 소득을 빼고 음. 실제로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었느냐 봤더니 마이너스 2.6%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없었다면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 쿠폰 빼고는 사실 뭐 일해서 돈 번이나 번 돈이나 사업해서 번 돈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를 줄는 거죠. 소비 쿠폰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4분기 내년 넘어가서 소비 쿠폰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실질 소득이 늘렸던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소비 부양 효과에 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 소비 이론 중에 항상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계속 앞으로 쭉 늘어야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은 소비를 항구적으로 늘리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복잡한 경제 이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당장 다음이 불안한데 당장 돈 쓰기는 어렵죠. 뭐 그때 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소비 쿠폰 효과가 있는데 받쳐줘야 되는 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소득이 늘어줘야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업비트 이쪽이 이제 합병을 하기로 하면서 거대 공룡 핀테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날에 업비트가 해킹으로 40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저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솔라나 계열의 많은 그 디지털 자산들이 해킹이 당했는데요. 이 해킹은 사실 오프라인으로 딱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는 해킹을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이제 지갑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이게 하필 6년 전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더리움이 탈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날짜에 맞춰서 뭔가 실행하는 뭐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게 업비트에서는 이제 그 준비금을 항상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탈취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업비트에서 다 보상을 해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이게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취약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뭐 정부 기관과 그다음에 해당 거래소에서 보완해서 추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사고, 이 문제는 이제 확실히 해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신 것처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홍콩 전역에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77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낸 이번 참사로 중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고층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 수는 시시각각 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새벽 아파트 주민 279명이 행방불명이라고 밝혔지만 이후엔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만 따져도 176명이 숨진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에 보수공사를 맡았던 업체 임원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뒤늦게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쏘시개가 됐던 대나무 비계나 스티로폼 설치 현황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政府亦都已經係即時進行分批巡查全港正係進行外牆大維修而有搭建棚架保護網嘅樓宇。 홍콩 전역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지면서 주요 스포츠와 문화 행사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질 의회 선거의 유세 활동도 전면 중단된 가운데 당국은 선거 연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 행렬에 중국 본토의 거대 기업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이네 재단이 113억 원을, 중국 1위의 스포츠 의류 기업이 56억 원을 내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홍콩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으로 주민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참사가 중국 당국에 대한 분노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동부의 워싱턴 DC까지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총격범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으로 2021년 9월에 입국한 29살 라마눌라 라콴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콴왈은 지난 26일 오후 2시 15분 발생한 사건 당시에 357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사용해서 발포를 했고, 먼저 총을 맞고 쓰러진 병사 1명과 다른 병사 1명에게도 여러 발의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대표단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철수와 함께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집단 안보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다음 주 미국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의 종전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계획이 앞으로 맺어질 협정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내용은 아니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꼽기도 했습니다. Заходы о прекращении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там. Войска Украины уйдут из занимаемых ими территорий. Вот тогда и прекратятся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е уйдут, мы добьемся этого вооруженным путем. 현재 전황에 대해 도네츠크주 격전지 두 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진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엄령을 앞세워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Конечно, мы хотим договориться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с Украиной. Но это сейчас просто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но. Невозможно юридически. От них, кто может, кто хочет, тот пускай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러시아의 편향적이란 비판에 터무니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알래스카에서 만난 뒤에도 미국이 러시아 석유 회사를 추가 제재한 점을 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에게 우크라이나 영토 확보에 대해 조언한 위트코프 특사의 통화 내용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은 격분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젤렌스키 배제를 강조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식당 등에 예약을 한 뒤 물건 대리구매를 부탁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한국인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습니다. 정부는 스캠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등 기업과 단체 130여 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를 급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을 압수합니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이른바 노쇼 사기에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이곳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로 17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국내 식당 등에 대규모 인원 예약을 하는 척하고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한 뒤 돈만 가로채는 노쇼 사기를 벌였습니다. 훈련 내에 사용할 그 식품들을 담당 보고관이 좀 누락을 시켜가지고 알아보고 있다가 기존에 지금 저희 거래받고 있던 거래처에서 오늘 배송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무려 15,000여 곳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35억 원이나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작전은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코리아 전담반의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뤄낸 첫 성과입니다. 이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정부는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에 관여한 기업과 기관 130여 곳과 개인 10여 명에 대해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 등이 포함됐고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제 20대 친모와 30대 계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 산단동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들이 키우던 16개월 여자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연예계 주요 뉴스를 살펴봅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씨가 후배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배우 송진우 씨가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 왜곡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배우 이순재 씨의 발인이 바로 어제 엄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온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발의는 어제 새벽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는데요. 배우 김영철, 유동근, 최수종, 박상원, 정동환 씨 등 이 생전 인연이 깊었던 후배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인의 나이에 맞춰 준비된 국화 91송이를 관유에 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고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후배 김영철 씨와 하지원 씨가 나와서 이 인생의 스승을 기렸는데요. 두 사람의 추도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해 오신 분도 여전히 연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네, 불과 2달 전 이 자리에서 개그맨 전유성 씨의 별세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예계의 거목을 잃은 내용을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년 사이에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건가요? 네, 이순재 씨는 작년 10월 연극을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 하차한 후 꾸준히 재활을 이어왔지만 다시 복귀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 직전 한 드라마에 출연 중이셨던 작년 중반부터 이미 건강 악화 소식이 방송가에서는 공공연하게 새어나오긴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2024 연기대상 시상식이 사실상 마지막 공식 무대가 된 셈인데요. 그때 이순재 씨는 시청자를 향해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중 앞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진정한 연예계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17년 연극 공연을 앞둔 이순재 씨와 단독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기에 잠시 떠올려보면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대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를 못한다는 건 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하셨는데 평소 대사 NG 없기로도 유명했던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날도 대본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병원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늘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후문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들렸거든요. 이 배우로서 현장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기 위해 평소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드러나는 일화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장례는 이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검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특히 추모 공간이 마련된 KBS에서 별도의 노제도 지내지 않고 후배 연기자들의 배웅 속에 곧바로 운구 행렬이 장지인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이 저희 사이에서도 대한민국 연극인장처럼 이렇게 업적을 기리는 장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실제로 한국방송 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나 연극배우협회 등 여러 단체가 머리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유족 측은 취재진에게 선생님의 평소 삶처럼 그냥 평범하게 명칭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으니 가족장으로 표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배우 송진우 씨가 역사 왜곡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고요? 네, 뮤지컬계에서 이름을 먼저 알렸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으로 인기를 누렸던 배우 송진우 씨, 그리고 여러 예능에도 출연하셨죠.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인 아내를 둔 송진우 씨가 일제 침략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제 아이에게 한국과 일본이 예전에 싸웠다라고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이 알베르토 몬디가 양쪽 얘기 모두 들어봐야 한다라면서 송진우 씨의 말을 거들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 왜곡이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상황을 단순히 싸웠다라고 표현한 것과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라고 했던 발언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제작진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뒤이어서 송진욱 씨 역시 아이의 시선에 맞춰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앞서서 이 싸웠다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알베르토 몬디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도록
역사의 맥락,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실수일 수도 있지만 역사 발언은 늘 민감한 문제니까요. 다음 소식 넘어가서요. 얼마 전에 한 학습관리 앱이 파산을 했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 보도했었는데 여기에 홍보문을 내리던 분들까지 사과에 나섰다고요? 네, 일명 그 수험생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목표한 공부 시간을 달성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사가 파산을 해서 수험생들이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해당 이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했던 입시 관련 인기 유튜버 미미민우에 이어서 가수 딘딘 역시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용자들은 최대 2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체 측이 파산 공지를 한 뒤에 이용자들의 보증금과 그 보상금 등의 인출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용자들은 많게는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거의 피해자분들이 수험생분들이실 텐데요. 이에 189만 유튜버 미미민우는 자신이 받았던 광고비 전액과 또 추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딘딘 역시 긍정적인 취지의 프로젝트라 판단해서 이 홍보에 나섰다며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자신이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많이 추워 보이네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 지금 기온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6도가량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서울은 영하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고요. 평년보다는 2도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또 중부 곳곳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여 있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다고요? 네, 날도 추워진 데다가 오전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강원 산간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안팎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소형 태풍급 수준의 바람이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광덕산에는 8.5cm, 전북 설천봉엔 6.6cm의 눈이 내렸고 제주 삼각봉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산간에서는 특히 미끄럼 사고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고성 향로봉인데요. 영하 10.5도, 대관령은 영하 5.5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서울이 영하 1.1도, 대전 0.2도 보이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선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마지막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12월 겨울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시작부터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특히 주 중반에는 서울 등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1월 2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